네, 오는 12월 26일부터 모든 비시민권자는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모든 비미국 시민권자는 공항 입출국 시에 얼굴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을 하고요. 이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 정보 수집 권한을 공항 입국 심사대에 부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 국경 검문소도 될 수도 있고 배로 들어오는 그런 뭐 항구의 검문소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 그냥 편리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거의 모두 이제 공항으로 다니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공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미국 내 공항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그리고 뭐 육상 국경 검문소 등등 이런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된 사진은 그 이미지는 여권 및 비자 그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고 확인된 정보는 즉시 입국심사요원에게 전달이 됩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즉 수집된 사진은 국토안보부의 최대 무려 7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비시민권자를 관리하기 위한 소위 현대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출입국 심사를 뭐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에서는 정부 감시 확대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 등등으로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반발한다고 이 규정이 시행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민주기술센터라는 단체들에서는 얼굴 인식 오류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얼굴 성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과 내가 몇 년 후에 얼굴 성형하고 나서 그 사진이 뭐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은 성형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 기록 정보 유출 뭐 이런 문제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감시 체계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화되는 거는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감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성형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 못 알아볼까 봐. 그 전에 찍었던 사진과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 가서 성형 많이 하고 이제 막 몇 달 있다가 들어오면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이 AI가 하겠죠. 결국 그 인식하는 것도 AI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딱 결론을 내버리면 이민국에서는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뭐 갑자기 억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그 알고리즘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오류 그 율이 지금도 사실은 꽤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럼 시민권자는 뭐 안 찍어도 되느냐? 네, 안 찍어도 되는 건 맞는데요. 시민권자들은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뭐 난 찍겠다. 찍으면 편리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로 내 그냥 모든 정보가 다 인식되니까 빠르고 편리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빠르고 편리하게 할래 해서 시민권자는 찍어도 되고요. 난 싫어해서 안 찍어도 되는. 그래서 시민권자는 선택, 비시민권자는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필수. 이렇게 12월 26일부터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놓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CEO, 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CEO 등 이 세 명의 그 CEO들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소위 치맥, 소맥, 러브샷을 하면서 인공지능 AI 깐부임을 입증했습니다. 깐부 잘 아시죠? 깐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왔던 우린 깐부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렸을 때 뭐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 너랑 나랑 깐부야. 우리 깐부 먹을래? 뭐 이런 얘기. 뭐 풀어서 하자면 정말로 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요걸 이제 깐부라고 하잖아요. 그 세 명이 우리는 깐부야 뭐 이런 그 느낌의 그 회동을 가졌습니다. 맥주잔을 앞에 놓고요. 이들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폭탄주를 마시기도 했고 시민들과 웃고 담소를 나누면서 어제 늦가을 속 한국의
정취를 서울 강남에서 느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그 깐부 치킨이라는 그 호프집이 있어요. 삼성동에 유명한 그 깐부 치킨집에서 이 세 사람들이 소위 치맥 회동을 가진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깐부라는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 안다 모른다 즉답은 안 하고 나는 치킨을 정말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깐부 치킨 여기는 그런 자리에 딱 맞는 곳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았겠죠. 누군가가 설명해 줬겠죠. 자, 시민들은 그 깐부 치킨에 등장한 글로벌 경제계 거물들의 모습에 막 놀라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그 깐부 치킨에서 이렇게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 들어와, 정의선 회장 들어와,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던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회장이 막 들어와. 그리고 내가 엔비디아 주가 몇 개 사갖고 이거 맨날 오르나 내리나 보고 있는데, 그 회사 CEO가 들어오네. 시민들이 막 놀라기도 하는 거죠. 그럼 반갑기도 하고. 젠슨 황 CEO는 그 놀라는 시민들에게, 그냥 앉으라고 하면서 골든벨을 울리면서 자기가 다 쐈어요, 그날. 테이블에 나온 그 메뉴를 보니까 치즈볼 같은 거 안주로 많이 나왔고, 치즈 스틱, 그 다음에 치킨 순살, 그리고 치킨 윙, 이런 것들 놓고 이제 안주를 하더라고요. 그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 이른바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그 소맥도 말아 마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게 그 진로에서 나오는 참이슬이라는 소주가 있잖아요. 참이슬. 그리고 진로에서 나오는 그 테라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주와 요 소주를 합쳐서 이제 소맥을 먹으면 테라와 참이슬을 합해서 요 말이 테슬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와 소주를 합쳐서 만들어 먹는 소맥을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 젠슨 황 CEO가 옆 테이블에 그 소맥을 먹는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힐끔힐끔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저게 이제 소맥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먹는 거다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젠슨 황 CEO는 그 많이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인사를 다 나누기도 하고 막 치킨을 오더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접 큰 박스를 들고 그 핫팩인 것 같아요.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손에 따뜻하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걸로 추정되는 막 선물 같은 것도 젠슨 황 CEO가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친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재용 회장은 치맥 먹는 거, 이제 정의선 회장과 둘이 앉으면서 난 치맥 먹는 거 거의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니까 정의선 회장은 그래? 나는 자주 먹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당 안에서 삼성전자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요즘은 일반 반도체 만드는 것 갖고는 못 먹고 삽니다. 차세대 먹고 살 먹거리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칩 HBM. 그게 이제 먹거리인데 그 삼성전자 그 HBM 공급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HBM 칩을 만들면 엔비디아에 공급해야 되니까. 엔비디아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젠슨 황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서로 공유할 굿뉴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기자들이 바로 질문하죠. 굿뉴스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라고 말합니다. 젠슨 황이.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뉴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며칠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굿뉴스, 엔비디아와 큰 일을 할 굿뉴스가 뭔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얘기할 건데 발표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그 굿뉴스가 앞으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되고 어떤 먹거리가 될지도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이 회사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주식을 다 돈을 합친 그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 삼성전자 CEO, 현대차 CEO 이렇게 세 CEO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던 그 순간
미국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5조 달러가 넘었다라는 것은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1년 GDP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와, 한 기업이 한 경제 대국의 GDP를 넘어서는 그 시가총액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젠슨 황 CEO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또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엔비디아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996년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받았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도 이제 해줬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1996년이면 아주 옛날인데 30년 거의 29년, 30년 된 얘기인데 그때 편지를 받았다? 네. 젠슨 황은 1999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서부터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주 아름답게 쓰인 편지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죠. 근데 이건희 삼성 회장은 왜 그 당시 아무도 모르는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자, 그 편지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젠슨 황이. 편지에는 3가지 비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젠슨 황한테 보낸 이유는 앞으로 젠슨 황 이 사람이 결국 미래의 먹거리를 제대로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건희 회장께서는. 그래서 이제 3가지 비전을 썼는데 거기다가 첫 번째, 나는 대한민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두 번째,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이런 3가지 비전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3가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 당시 아무도 모르는 젠슨 황한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그때부터 그 비전에 대해서 자기도 뭐 깜짝 놀라고 그 비전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쪽을 향해서 방점을 찍어놓고 열심히 엔비디아 회사를 키웠더니 엔비디아가 이렇게 됐다라면서 우리 엔비디아가 그리고 엔비디아 CEO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요 앞에 있는 이재용 회장을 JY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앞에 있는 JY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그때 그 편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 편지를 막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자 이재용 회장이 앞에 앉아서 그 내용을 다 듣다가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 맞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라면서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이재용 회장, JY가 확인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치맥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깐부임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앞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서서 독일 GDP를 넘어서는 걸 어제 그랬다 그랬죠? 그 세 사람이 치맥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삼성전자도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삼성전자면 정말 글로벌 기업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5만 원대를 넘지 못하고 막 5만 원, 5만 5천 원, 5만 2천 원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놀림감이 된 별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국에서는 5만 전자라 그랬어요. 5만 전자. 5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그거를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삼성과 경쟁되는 미국의 다른 경쟁 회사들은 막 주가가 몇백 불씩 할 때 5만 원이면은 뭐 40몇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제 치맥을 나누고 있던 그 순간 삼성전자도 5만 전자의 그 오명을 떨쳐버리고 8만 9만 뭐 이렇게 간 거는 이제 뭐 한두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8만 9만은 가긴 했지. 5만 전자는 물론 벗어났죠. 그런데 5만 전자만 벗어난 게 아니라 어제는 10만 전자를 벗어났어요. 어제 치맥하고 있던 그 순간에 삼성전자는 10만 8천 원인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5만 원 떨쳐버리고 10만도 넘어서도 이제 11만 전자 되는 건가?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명의 글로벌 CEO가 치맥을 하던 그 순간 그 기업체의 주가는 굉장히 날아올랐다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좀 간추려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그 미중 정상회담은 1시간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뭐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후에 별도의 마무리 발언을 그런데 하지는 않고 전용기로 돌아가서 미국 귀국길에 올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루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할 만한 딱히 그런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출국해서 그 전용기에 올라타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네, 일단 끝내고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바꿔 말하면 1년 후에는 다시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합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건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연장하면서 히토류 잘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뭐 기분 좋은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매년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아니죠. 이 히토류를 갖고 매년 그냥 자동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이 히토류를 갖고 미국을 흔들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1년간은 히토류 수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일단 1년간. 그러니까 또 이제 1년 후에는 다시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서 또 좀 배깅해봐. 내가 그때 봐서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러니까 약간 중국은 이런 입장으로 회담을 마치고 돌아간 겁니다. 자,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내년 4월에 중국을 직접 가서 베이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회담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그 마로라거나 아니면 워싱턴 DC로 올 계획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합의문에 서명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명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또 그 얘기를 제가 좀 빌려서 하자면 서명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아무것도 서명된 게 없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은 양국이 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발표 내용이 다 합의문에 파이널리 서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추가적인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내리기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을 나는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2점은 없지만 그만큼 more than enough. 막 그런 느낌이죠.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2점까지는 아니고요. 10점 만점에 한 8점? 8점? 그 정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 뭐 무난하게 합의되고 헤쳐나갈 거 헤쳐나가고 해결할 걸 해결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합의문에 서명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히토류에 관련해서 매년 미국이 자꾸 중국한테 그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는 배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문제는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았다라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저는 그냥 한 8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건 몰라도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또 중국에게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 배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아쉬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베이징 가신다 그랬잖아요. 가서 거기서 간 김에 뭐 1년 유예 줬으니까 1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가신 김에 그냥 베이징에서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양 국가가 필요한 만큼 서로 수출 수입을 하도록 통제하지 말자, 규제하지 말자라는 것을 합의 보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 히토류는요. 제가 이제 히토류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 밥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갖고 계시는 손에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히토류가 없으면 이 스마트폰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뭐 모든 전자기기들 또 전기차 같은 거 심지어 뭐 컴퓨터 반도체
진짜 더 중요한 거는 군사 장비에도 히토류가 다 필요합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은 다 군사 장비도 유도장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칩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군사 장비에도 히토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이상 우리가 히토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물질,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가셨을 때 좀 포괄적인 합의문의 서명까지 좀 받아 와 주십사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 그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 소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체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먼저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보잉사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362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362억 달러 보잉이 돈을 받고 103대, 대한항공이 납품할 103대의 항공기를 만들려면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은 미 전역에서, 한 군데서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미 전역에서 무려 한 13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대한항공이 밝힌 거고요. 또 대한항공은 추가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만드는 그 최신 우주 항공 엔진, 그냥 not just 비행기 엔진, 우주 항공 엔진이 있는데 그 우주 항공 엔진을 137억 달러에 구매하겠다라는 구매 계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한항공 얘기를 해드렸고, 자,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고 했던 포스코. 포스코는 오하이오주에서 우라늄 농축 설비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 현지 지역에서 약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죠. 이제 배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HD 현대는 미국의 조선소 그 현대화를 위해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배 만드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 보수 및 미국의 그 조선소 자동화 를 만들기 위해서 이에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 같은 거 좀 전수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분야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이잖아요. HD 현대,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한화 오션이라고 합니다. 자, 한화 오션은 펜실베니아주 필리 조선소를 지금 이미 갖고 있어요. 그 필리 조선소에 인력을 더 많이 하이어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 또 지금의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늘려주면 미국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무슨 군함이나 대형 선박 한 대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미국이 뭐 한국이 만드는 거 사왔다? 돈 주고 사올 수는 있지만 사와서 이게 이제 운영, 유지, 그다음에 정비, 보수 작업 이런 거 할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한국이 이제 해주게 되는데 미국에서 그 한화 오션에 의해서 그 지금 생산 능력이 10배로 늘려진다면 미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그 단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제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화 오션이 큰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330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사주겠다라는 구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당장 무슨 기업체가 발표한 건 아니고 한국의 기업체가 이제 막 투자 발표를 막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어제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 달 궤도에 우주선을 우리가 보낼 예정인데 요게 1960 몇 년도에 그 암스트롱 보내고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 소련과 경쟁하면서 항공 우주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이후에 소련과의 경쟁이 이제 안 하고 끝나면서 이 항공 우주 쪽에 미국이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달 탐사하려면 옛날만큼도 못 갑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기술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을 열심히 몇 년 동안 쌓아서 다시 유인 달 탐사 우주선을 보내겠다라는 것인데 그 달 궤도에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쏘아 올리는 그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을 한국산 위성으로 쏘아 올리겠다. 그러니 한국이 그 위성을 만들어 달라.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되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미국 우주 산업에 한국이 같이 좀 작은 포션이나마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브앤택이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업체가 막 가는 걸 발표하니까 미국에서도 나사에서 오는 걸 하나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원활하게 이렇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미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셨죠. 그 전용기 안에서 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잡기 위해서 연락을 좀, practically 연락을 좀 실제적으로 취해 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직접 연락을 취했다. 안 했다. 또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 뭐 그렇게까지 즉답을 하지 않았고 약간 돌려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바빴던 거 맞습니다. 뭐 짬이 별로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라면서 나는 그런데 다시 올 의향이 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거라면 다시 올 의향이 있다. 그게 한국이든 아니면 제3국이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면 아시아 지역에 한 번 더 방문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김 위원장과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또 이것도 즉답 안 하고 나는 김정은과 very very good relationship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그 스타일 아시죠? very very good relationship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또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그 2018년 6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그 첫 임기 중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과 만난 적이 있고요. 또 다음 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고 또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또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만남이 없다. 라면 또 좀 그것도 그동안 쌓아놓은 그 여러 가지 뭐 크레딧이랄까 쌓아놓은 탑이 너무 무용지물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여하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좀 드라마틱한 그런 좀 합의도 좀 만들어내고 합의문의 서명도 좀 받고 더 이상 뭐 무기 핵무기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동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놔둘 테니까 더 이상 핵무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기술 개발, 연구 개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동결 사인만이라도 좀 받아내는 그런 좀 만남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이 성공하고 상용화되면 LA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5시간이면 됩니다. 무슨 실험이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단계만 남았는데요. LA 코리아타운에서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차를 타고 가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코리아타운에서 출발할 때 프리웨이 차 좀 막히고 중간에 조금 막히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LA 코리아타운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것도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LA에서 비행기로 5시간 만에 한국을 갈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건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기존 항공 운항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소위 초음속 여객기가 첫 시험 비행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와 그리고 락히드 마틴이 개발한 조용한 초음속 여객기라는 별명이 붙은 X-59 이라는 여객기를 테스트한 건데요. 지난 28일 LA 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팜데일 공군기지에서 첫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이게 성공 평가를 받았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그 X-59 여객기는 약 1시간 정도 비행한 후에 에드워드 공군기지 인근 나사 암스트롱 연구센터에 무사히 착륙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X59의 최고 속도는 이때 얼마가 나왔느냐? 무려 마하 1.4. 마하 1.4. 마하라는 게 뭐예요? 마하 1.0이면 소리의 속도, 음속과 똑같으면 이제 마하 1이잖아요. 마하 1.4라는 건 소리의 속도보다 1.4배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건 엄청난 거죠. 여기서 펑 했는데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시속 몇 마일, 시속 몇 마일 요걸로 표현을 굳이 해드린다면은 시속 930마일입니다. 시속 930마일. 상상이 되세요? 프리웨이 가다가 어떤 차가 시속 한 90마일 뭐 이 정도만 지나가도 확 지나가도 어우 저 차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겁이 나는데 시속 90마일만 지나가도 그렇게 겁이 나는데 이건 시속 930마일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소리보다 빠르게. 기존 여객기의 속도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소음 발생도 기존 여객기보다 적습니다. 즉 음속 장벽을 통과할 때 폭발음 같은 게 들립니다. 그걸 이제 소닉 붐이라고 하는데요. 음속보다 좀 낮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이 붙어서 갈 때 그 순간 음속보다 빠르게 갈 때 봉 하는 약간 소닉 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든 그런 게 다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객기 X59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존에 11시간 이상 걸리는 길 때는 뭐 한 12시간도 걸려요. 11시간 이상 걸리는 LA에서 서울 간의 그 비행 시간이 5시간, 맥시 6시간 넘지 않은 대여섯 시간으로 줄어들게 된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LA가 아니라 뭐 뉴욕에서 서울로 본다면 요게 한 6시간, 한 7시간, 8시간? 그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텍사스에서 서울로 본다면 6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그냥 서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 하나 보다가 잠깐 1시간 자고 깨서 밥 먹고 돌아서면 내리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만에 한국 가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실험이 성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상용화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비싸지 않은 대중화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냥 한국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한국에서 그 KTX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 제가 휴가 가서 서울에 있을 때 대구에 있는 그 지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유 그 대구 저녁 먹고 있는데 대구 내려오자고 얼굴 보자고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서울인데 언제 대구 가야 했더니 아이 그 송 기자 지금 KTX가 생겨갖고 대구는 뭐 한 1시간 만이면 와 뭐 진짜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서울역 근처에 있어갖고 서울역에 가서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 막 되기 조금 전이었는데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티켓 끊어서 KTX 타고 갔더니 정말 한 2시간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면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먼저 조금 식사하시고 하던 분들과 합류해서 같이 식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 거죠. LA에 있다가 서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아, 야, 얼굴 보고 싶다. 야, 빨리 와. 아, 그래? 기다려봐. 티켓 있나 보고. 티켓 있더니 오늘 밤에 가는 티켓이 남았네. 바로 사서 공항 가서 공항에다 차 세워놓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5시간 만에 간 거예요. 점심때 통화하고 저녁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의 개발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 기술도 빨리 이건 뭐 기술은 개발됐으니까 빨리 상용화, 대중화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연준이 어제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3.75 내지 4%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그래서 3.5 내지 3.75 요거 만들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에도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리고 이달에 또 내림으로써 9월, 10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뭐 연준 회의가 뭐 매달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땐 매달 있지만 한 달 건너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그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의견도 사실은 다 기록하는 거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꼭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2명을 좀 잠깐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우는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연준 이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반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반대했나? 아니요. 0.25보다 더 많이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0.5% 인하를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제프리 슈미드라는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내리면 안 된다. 금리 동결시켜야 된다. 뭐 이래서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더 인하해야 된다. 한 사람은
동결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다음번 회의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의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이 생기는 듯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연준 위원들 간의 그 통화 정책의 견해 차가 좀 벌어졌다. 반대 의견이 두 명이 있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향후 정책을 좀 예측해보는 데에 조금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만장일치로 된 것과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 말고 반대 의견이 두 명 있었는데 두 명 다 내리지 말고 멈춰야 된다. 이랬다면 조금 예측하기 쉬워요. 다음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있네. 뭐 이런데 반대 의견 두 명인데 한 명은 더 내려야 된다 그러고 한 명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번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야 대치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가 산출하는 그런 공식 경제 지표 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를 갖고 그 연준이 뭘 결정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회의할 때 연준이 과연 뭘 근거로 내릴지 말지 등을 결정할지 저는 그게 더 좀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 심사 강화와 입국 제한 조치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그리고 이 결정적인 건 뭐냐면 미국 대학의 학위에 대한 시들시들해지는 인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미국으로 입국한 그 유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뭐 이민 단속 때문이라도 안 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학위도 이제 점점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연방 상무부 산하 그 기관인 국가여행관광청이 발표한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그 시작 시점인 지난 8월 그때 미국의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보니까 31만 3,18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니까 무려 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1년 동안 1.9% 감소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만에 19%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건 급격한 감소, 뭔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이민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또는 뭐 미국 학위에 대한 인기 시들시들해지는 거. 반이민 정책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감 잡으실 거니까 제가 뭐 그건 넘어가더라도 미국 학위에 대한 얘기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자, 이스탄불의 한 그 교육 컨설턴트, 그러니까 터키라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튀르키예에 있는 한 교육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그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자들 사이에서 미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면서 주된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 있지만 미국에서 받은 미국 대학의 학위, 이 미국 대학 학위가 과연 옛날만큼 그렇게 가치 있나? 옛날만큼 소위 말해준 먹어주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들어서 미국 말고 다른 데로 갈까? 다른 나라 갈까? 이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중간에 변경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 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인기가 줄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 좀 이득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도 그 중에 하나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 일부 다른 나라의 유학생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신 영국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대학 유학생 지원이 최근 들어서는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영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으로 갈까 하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그 턴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요즘은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영어를 배워야 될 텐데 한국 가면 영어 못 배우잖아.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무슨 국제 클래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다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친구들과 공부하고 영어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학교 밖에 나오면은 K-컬처, K-푸드 막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그럼 나 한국으로 유학 갈래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중에 영국으로 요만큼 뭐 한국으로 요만큼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좀 부가적인 덕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3년간 비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미국 전국 건강 및 웰빙 지수 보고서
라는 걸 보니까 올해 미국 성인 가운데 비만이다라고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정확히 3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0년 조사에 비해 보면 미국 성인의 그 비만율은 역대 최고치인 39.9%와 비교해 보면 거의 3%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거죠. 이거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성인 비만 인구가 숫자로 따지면 결국은 76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2022년에 정점이었어요. 39.9%. 그리고 2023년에 38.4%, 그리고 작년에 37.5%, 그리고 이제 올해는 37.0%로 뭐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속성. 갤럽은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왜 그 BMI 지수 30 이상인 사람을 이제 비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BMI 지수가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30 이하면은 최소한 비만은 아니지만, 자, 그럼 BMI 지수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까먹으셨을까봐. 체중, 이걸 킬로그램으로 해야 돼요. 내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체중을 내 키, 요거는 이제 미터로 나누는 겁니다. 내 체중을 내 키로 내 키의 제곱. 그러니까 내 키가 뭐 1.7이다, 1.8m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이제 제곱을 하세요. 1.8 제곱이면 1.8 곱하기 1.8이죠. 뭐 170cm면 1.7이니까 1.7 곱하기 1.7. 그러니까 내 체중, 킬로그램 체중을 내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그게 BMI 지수입니다. BMI 지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이 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30이 넘으면 비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운동해서 빼야 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요. 편안한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